자, 300페이지 교수 설계부터 봅시다. 저번 주 화요일에 일단 교수 설계에 관련해서 뭐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고 302페이지 보시면 체계적 접근과 체제적 접근 기억나시죠? 그래서 체계적 접근은 수업 설계에 있어서 어떤 절차라든가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목표를 도달할 것인가 이런 입장이라면, 체제적 접근은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수업 설계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 서술이론, 처방이론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서술이론 결과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학습이론이 서술이론이고, 처방이론은 방법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교수이론이 처방이론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객관주의 구성주의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310페이지 보시면은 교수 변인과 관련해서 특히 라이거러스 메릴은 어, 교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수 조건과 방법인데, 이전에 교수 조건은 교사나 교수 설계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수 방법 이것만이 이제 교사나 교수 설계자에 의해서 좀 좌우될 수 있는 거다. 교수 조건에 해당하는 건 교과 내용의 특성과 교수 목적, 제한점, 학습자 특성이라면, 교수 방법에 해당하는 건 조직 전략, 관리 전략, 전달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교수 설계란 바로 이 세 가지 전략을 구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 설계 모형으로 ISD 모형과 뒷깎이리 모형 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ISD 모형에 의하면은 교수 설계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이 필요하고, 설계에서는 목표 명세와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선정, 교수 매체 선정까지,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 자료를 제작하고 형성 평가하는 것, 그다음 실행 단계는 실행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총괄 평가를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그 단계를 알아두신 게 중요하다면, 뒷깎이리도 각각의 단계와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사나 교수 설계자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교수 목적 혹은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하는 것, 규범적, 표출된, 감지된, 비교된, 미래에 예견된 요구 5가지 요구 분석을 하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단계는 교수 분석을 하는 건데, 이 교수 분석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죠. 목표 분석을 해야 되고 하위 기능 분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습자와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이런 분석에 더해서 네 번째 단계는 성취 목표를 진술하는 건데, 반드시 행동적 용어를 사용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세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시간에 아이들이 도달해야 될 그 목표를 한 4개에서 9개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만들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준거장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데, 요때 중요한 것은 검사 문항의 유형과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유형이 일치된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수 자료를 선정합니다. 그다음엔 형성평가 설계 수행하는데, 형성평가의 방식으로는 전문가 검증을 받는다든가 1대1 평가, 소집단 평가, 현장 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이 형성평가는 누가 하는 게 좋다? 교수 설계자 혹은 교사가 하는 것이 좋다. 이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마지막 총괄평가에서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담당하는 게 좋다? 외부의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 설계에는 이 ISD 모형하고 뒷깎이리 모형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고, 교육과정으로 넘어와서는 일단 커리큘럼의 어원이 되는 게 쿠레레. 쿠레레가 그 예전에는 교수 요목이다. 경마장의 경주로. 그래서 교수 요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최근에 파이나라는 사람이 재해석을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쿠레레란 단순히 교수 요목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개개인이 하게 되는 개인의 실존 중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 이게 바로 쿠레레다라고 재해석한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교육과정 정의로 왜 네 가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네 가지 교육과정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교육과정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식적 교육과정 혹은 표면적 혹은 형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했어요. 학교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과정이라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나 교사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들, 이걸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영교육과정은 배제된 혹은 제외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서 그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나마 이제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교육과정 역사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333 페이지에 스펜서하고 그다음에 보빗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스펜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굳이 얘기한다면 보빗 같은 경우는 활동 영역 분석으로서의 교육과정 개발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좀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주요 분야의 직무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교육 목표를 열거한 다음에 그 목표를 선정하고 그에 관련된 상세한 교육 계획을 짜라라는 것이 이제 보빗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336 페이지에 나오는 교육과정 유형이죠. 그래서 1920년대 이전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가장 대표였죠.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설명 위주의 교수법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장단점 각각 두세 가지 정도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 유형으로는 광역, 분과, 상관, 융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과의 선을 어떻게 잡느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교과의 선을 가장 넓게 잡은 게 광역, 좁게 잡은 게 분과, 기존의 교과의 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영역을 이제 연결해서 교육과정 구성하는 게 상관, 새로운 교과의 선을 만들어낸 게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뒤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중점을 학습자에게도 아동의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과정입니다. 개인차를 강조하고 교육을 경험, 생활 혹은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었죠. 역시 장단점 알아두셔야 되겠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으로 현성 혹은 생성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획 교육과정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생성 교육과정은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 즉시 아이들과 의논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라면 중획 교육과정은 중심학습과 주변학습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이원화해서 구성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나선형 교육과정, 탐구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역시 장단점 알아두셔야 되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교 환경의 인간화를 강조하는 것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잠재적 연교육과정 또 등장하는데 요거는 그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교육과정 모형을 이야기해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목표 모형 혹은 합리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서 타일러와 타바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타일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학습 경험을 이제 선정하고 그다음 학습 경험 조직하고 그다음 평가를 해라 이렇게 네 단계로 제시를 했는데 목표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뭘 일단 고려해야 된다. 바로 학생에 대한 분석,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분석, 교과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목표 걸음체로 걸러봐라. 걸음체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심리학과 철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걸러봐서 목표를 정하면 그 정한 목표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관련해서 학습 경험을 이제 선정을 해야죠. 학습 경험 선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회, 만족, 일목표, 학습 가능성,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 다섯 가지 원리가 있었고 이 선정한 학습 경험을 잘 조직해야 되는데 조직의 이제 기준으로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다섯 가지 세 가지 물론 다 논술형으로 이제 이미 물어본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 타일러 모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상당히 이제 유용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교육과정 개발하는 건 좋은데 단점은 부수적, 확산적 목표를 이제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단점이다라고 이제 배웠고 타바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은 단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으로 특히 첫 번째 크게 보면 5단계인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가 시험적인 단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게 하위 단계로 8단계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타바 모형은 타일러 모형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 목표 설정 이전에 요구 진단 단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구 진단, 목표 설정, 그다음에 기존의 두 번째 특징은 기존의 타일러는 학습 경험이라고 했던 거를 이 사람은 다시 둘로 세분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죠. 내용과 학습 활동 혹은 내용과 학습 경험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목표 설정 다음에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혹은 학습 활동 조직, 평가 내용 방법을 결정하고 운영과 계열성 검증 이렇게 8개 하위 단계를 제시했던 것이 타바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합리 모형, 타일러와 타바 묶어서 우리가 합리 모형이라고 하고 그다음 내용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정리를 했 우리가 정리를 했던 예 그런 부분입니다.